사퇴를 엄중히 규정하고 처단하기 위해 작동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번도 자신의 입으로 죄송하다고 말하지 못했던 피의자 윤석열에게 깨달음의 시간입니다. 법 앞에서 그가 더 대우받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고 위협받고 조롱받은 법치주의의 회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안전이 확인될 것입니다. 그는 혼란이었습니다. 내란 속의 피의자가 다시 백주대낮을 활개치게 하는 법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회의와 그래서 다시 윤석열을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가 높아지면서 사회는 갈등하고 피로해졌습니다. 아크로비스타의 윤석열은 정치를 또 후퇴시켰습니다. 은폐를 기도하고 과오를 뭉개려는 이들이 윤석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면서 단절을 통한 쇄신은 멀어졌습니다. 윤석열의 늪이 깊어지면서 대한민국 정치는 낭비됐습니다. 윤석열은 구치소 안에 있습니다. 사법 정의는 윤석열에 대한 정당한 심판을 준비할 것입니다. 윤석열과 일당들에 대한 준엄한 처벌로 사악한 음모의 전모를 드러내고 싹을 파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구치소 밖에도 있습니다. 반헌법, 권력 남용, 분열과 갈등의 조장, 거짓과 독선, 그가 남긴 악취가 배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치소 밖의 윤석열은 파헤쳐 뿌리를 뽑을 대상입니다. 정치의 유분리를 위해서 소환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재구속은 유보됐던 정상화의 재출발입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윤석열보다 나은 정치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과의 비교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은 기준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윤석열이 망상한 비정상의 나라를 정상의 나라로 되돌려준 국민에게 답할 시간입니다. MBC 뉴스 김희웅입니다. 전광석화처럼 움직인 내란 특검은 수사 개시 22일 만에 12.3 내란의 정점이자 몸통인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조차 건너뛴 속도전을 펼쳤고 피의자에게 끌려다니지도 않았는데요. 내란 공범과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란 특검은 현판식도 하지 않고 속전속결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은석 특별검사 임명 6일 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이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그리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내란 사태 주요 가담자들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석 요구 없이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미 경찰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한 만큼 이첩받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이미 체포 사유가 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정식 출석 요구는 한 차례도 없었다며 반발했고 법원도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곧장 출석일을 통보하며 수사 개시 열흘 만에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차 조사를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차례 기일 변경을 요구하며 버티기 전략을 구사할 때에도 이렇게 생긴 일주일의 시간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까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습니다. 영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속기간 20일 안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사실상 수사기간 내내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의 구속기간도 연장돼 아직 조사가 더딘 외환 혐의 실체 규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특검은 또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실장이나 계엄 직후 안가회동에 참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올릴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이 오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자택과 국방부, 국가안보실까지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이후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김지성 기자입니다.
순직 해병특검이 국방부와 국가안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자택, 전학규 국방부 대변인 집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 이른바 VIP 경로설에 연루된 인물들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최상병 사망 수사 자료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고 이후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게 외압 의혹의 핵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에서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 불법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최상병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고 결재했던 이종섭 전 장관은 회의 뒤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돌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최상병 수사 결과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적용됐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사라졌습니다. 아니 저희 대통령실 통화하셨는데 누구랑 통화하셨던 거예요? 아니 내가 대통령실 그거는 소리예요. 저런 게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참모들도 특검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시원 전 비서관은 군 검찰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할 때 이를 조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임기훈 전 비서관은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에게 대통령 경로서를 전달한 인물로 지목됩니다. 특검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국가안보실 회의 뒤 대통령실의 지시 내용과 전파 경로 등을 파악해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될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순직 해병 특검의 강제 수사 선상에 오른 인물 중에는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이종호 씨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최상병 순직 사건에서 구명 로비를 벌인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인데요. 이 씨는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두 특검의 수사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입니다. 최상병의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습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받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 뒤 임 전 사단장의 이름은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가 등장합니다. 이 씨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벌인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도 공개됐습니다. 임성근이 만나기로 했는데 이건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낸다 그래가지고 내가 못하겠거든.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이종호 씨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로도 등장합니다. 이 씨는 김 여사 계좌 2개를 주가 조작에 활용했는데 당시 이 씨 회사 컴퓨터에서 김건희란 이름의 엑셀 파일도 나오면서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도 이 씨의 이름이 나옵니다. 재작년 5월 이 씨가 SNS 대화방에서 3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공교롭게 이틀 뒤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면서 삼부토건 주가가 5배가량 급등했습니다. 임성근 구명 로비, 도이치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모두 이종호 씨가 연루돼 있는 겁니다. 순직 해병 특검과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은 이 씨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로 향하는 핵심 관문이 될 거라고 보고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팀은 오늘 이종호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USB와 메모장,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압수물을 검토한 뒤 실제 이 씨가 김 여사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청탁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또 확보한 증거물이 김건희 특검팀과 공유될 가능성도 있어 김 여사를 향한 양대 특검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특검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된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수사 결과를 넘기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덮어 씌운 국방부 검찰단장의 직무는 오늘로 정지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살 해병대원이 숨진 지 2주가량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란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그에게 군은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덮어씌웠습니다. 군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항명죄에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군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군검찰의 항소를 특검팀이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고 뜻을 굽히지 않았던 군인은 다시 해병대 수사단장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해임된 지 1년 11개월 만입니다. 한 병사의 죽음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정의이고 또한 제2의 최수근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을 예방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박 대령을 내치려 했던 군은 무죄가 확정되자 뒤늦게 해병대 수사단장에 복귀시키고 군사경찰 병과장 자리도 되찾도록 했습니다. 박 대령을 표적 수사하고 특검 출범 직전까지도 항명이 맞다고 했던 국방부 검찰단장은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정년을 2년 남짓 앞둔 박정훈 대령은 현직 군인인 만큼 이제 공개 언급을 자제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직을 최대한 수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령 변호인단은 순직 해병 사건의 진상규명이 진행 중인 만큼 남은 과제 해결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변은재입니다. 특검 수사팀들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법조팀의 김지성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김 기자, 우선 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후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내란 특검은 당장 내일 오후 2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예. 구속 바로 다음 날부터 조사를 하면서 이 속도전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서 오늘 재판에도 불출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일 특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특검이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됩니다. 예. 자, 그리고 순직 해병 특검도 살펴보죠. 국방부랑 국가안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순직 해병 특검팀이 결국 밝혀야 할 부분은 이 윤 전 대통령이 이 최해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입니다. 예. 임성근 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이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윤 전 대통령이 크게 화를 낸 뒤에 수사 결과가 뒤바뀌었다. 이게 바로 VIP 경로설의 핵심이거든요. 특검이 오늘 압수수색을 한 장소는 국방부와 이종섭 전 장관 자택 그리고 국가안보실 등입니다. 해병대 수사 경찰 이첩이 보류되고 그리고 언론 브리핑도 갑자기 취소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그리고 이 국방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 자료를 확보하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곧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경로가 있었다고 지목된 이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예. 이어서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출석도 멀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수사도 진행되고 있죠. 지금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수사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빠릅니다. 오늘 삼부토건 회장을 불렀고 임원들도 연달아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닻을 올리게 됩니다. 공천 개입과 여론조사 의혹을 폭로한 제보자 강혜경 씨가 특검에 나올 예정입니다. 건진법서와 통일교 문제 그리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문제도 관련자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이 김건희 집사 게이트처럼 새로운 의혹들도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 김건희 여사 출석 조사 시기는 아직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지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에 대해 정치권의 반응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법여권은 당연한 결과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반대했던 야당은 복잡한 속내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법여권은 사필 규정, 단죄의 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윤석열은 계엄군의 총칼로 민주공화국을 전복하고 영구집권을 획득한 내란 수괴입니다. 그러면서 탄핵을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한 일당,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건희 씨 구속,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국민 뜻입니다. 반면 야당 국민의힘의 입장은 복잡합니다.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나갔던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송구하다는 짧은 입장만 표명했지만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는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관저를 지켰던 한 의원은 사람을 다치게 한 것도 아니고 잠시 판단을 잘못했을 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특히 특검 수사방이 의원들을 향해 좁혀오자 자신들이 계엄의 피해자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누구도 계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계엄에 찬성한 바도 없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그 피해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계엄의 피해자라는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자 개인 발언일 뿐이라며 애써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의 발언과 개인 자격과 당의 공식적인 입장이 반드시 일치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재구속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인적 쇄신 요구는 더 커졌습니다. 아주 엄격한 그리고 아주 해체 수준의 그런 단호함이 있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오늘 첫 회의를 연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비상계엄의 책임을 통감하며 탄핵에 대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하지 못한 것을 반성한다는 뒤늦은 사죄문을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국민의힘의 위기는 지지율에서도 보여집니다. 당 지지율이 19%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같은 조사에서 10%대까지 떨어진 건 국민의힘 당명 변경 이후 처음입니다. 이대로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옵니다. 고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오늘 국민의힘은 지지율 20%대가 무너지면서 1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20년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꾼 후 처음 10%대를 기록한 겁니다. 비상계엄 직후엔 26%, 대선 전까지도 30%를 넘었지만 대선 패배와 잇따른 쇄신 실패로 결국 20% 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특히 보수 텃밭 대구 경북에서 지지층 이탈이 눈에 띄었습니다. 31%의 지지율로 근소하게 민주당엔 앞섰지만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32%로 크게 늘면서 대구 경북 응답자 69%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국민의힘 내부에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계엄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정치를 계속할 꿈을 꾸는 게 가능한지 평범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반성하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니 국민들이 외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방향으로 가면은 지지율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처럼 당이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전혀 바뀌는 게 없고 김용태, 안철수 등의 혁신이 실패하자 권성동, 권영세 등 기득권 세력이 역공에 나서며 당내 분열도 격화하고 있고 일부 의원들은 특검 수사에 대비해 주변 정리에 나서는 등 당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저희 의원들 분위기가 굉장히 뒤숭숭하거든요. 전화기를 바꾸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다들 아실 테고. 게다가 특검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지지율을 반등시킬 계기를 마련하기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늘봄학교 사업에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선정해달라는 대통령실의 압박이 있었다는 교육부 간부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나서 극우 단체를
공교육 현장까지 끌어들이려 한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박진중 기자입니다. 극우 역사 왜곡 교육으로 논란을 빚은 리박스쿨. 올해 3월부터는 수강생들을 초등학생을 방과 후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늘봄학교 강사로 투입했습니다. 강사들 교육은 2024년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늘봄학교 교육을 강조하던 시절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바로 늘봄학교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회 청문회에서 지난해 2월 늘봄학교 사업단체로 리박스쿨 유관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통령실 압력이 있었다는 교육부 국장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압력으로 느꼈습니다. 교육부에서 연락받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았습니까?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 대통령 교육비서관 신문규 전 비서관으로부터 연락받았죠? 네, 맞습니다. 글로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교육부 조사 결과 리박스쿨의 유관단체로 드러난 곳입니다. 압력을 행사했다는 신 전 비서관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24년 1월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교육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인물입니다. 다만 김 국장은 해당 단체의 평가 결과가 좋지 않아 공모에서 탈락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리박스쿨의 손윤숙 대표도 청문회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저는 왜곡한 거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그것을 지향하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손 씨가 지난 2023년 1월 전두환 명예회복을 위한 TF를 꾸린 사실이 드러나 또 한 번 논란이 됐습니다. 전두환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예를 다시 복권시켜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어려운 일이 되었죠. 20년에 명예를 회복하는 거에 동의하냐 안 하냐고요. 제가 그게 그렇게 답변을 해야 어렵습니까? 됩니까? 현재 리박스쿨 관련 단체에서 자격증을 받은 늘봄 강사는 모두 159명, 전국 298개 학교에서 수업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이들이 극우 발언 등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추가로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자, 아직 더위가 절정이 아닌데도 폭염에 곳곳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 나가 있는 강은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아스팔트 밀집 지역이라서 체감온도 더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일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태백산맥 동쪽만 폭염특보가 대부분 풀렸지 서쪽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자동 기상관측 기준으로 경기 안성의 기온이 39도를 기록했고 파주도 38도를 넘었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37.4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곳 서울 여의도 열기는 열섬 현상으로 훨씬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오늘 낮 12시 서울 여의도의 한 냉면 가게. 여름 별미로 무더위를 식히려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찌개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더우니까 냉면 먹으면 조금 더 시원할 것 같아가지고 냉면을 먹으러 오게 됐어요. 천막 그늘 안으로 땡볕을 피해봅니다. 대형 냉방장치도 시원한 바람을 뿜어내지만 폭염을 날려보내기엔 역부족입니다. 냉면 맛있는 집 찾아서 괜히 나왔나 싶기도 하고요. 차라리 그냥 건물 내부에 있는 데를 찾아갈까. 그러면 뭐 안에 있으면 시원하잖아요. 여의도처럼 고층 빌딩과 도로가 밀집된 지역은 더위가 더 심합니다. 차들과 에어컨 실외기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가 콘크리트 건물에 갇힙니다. 도심 전체가 열섬이 되는 겁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도 더위를 더합니다. 일대 도로를 열화상 카메라로 들여다봤습니다. 표면 온도가 50도 안팎, 온통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도로 위에 아이스크림을 올려놔봤습니다. 20초도 안 돼 절반이 녹아내렸습니다. 횡단보도 건너오잖아요. 뜨거워서 열기 때문에 막 얼굴 후끈후끈 달아오고. 며칠 전부터 열대 행계로 뜨거워서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양산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도 후끈해요.
현재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이 두 겹의 이불처럼 한반도를 덮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쯤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리지만 폭염 기세는 꺾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증기가 추가돼 고온 건조한 폭염이 고온 다습한 폭염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던 그제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 업무를 하던 60대 노동자가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현장을 살펴보니 차량 열기로 온도는 높았지만 직원들이 열을 식힐 수 있는 냉풍기는 그 층에 한 대뿐이었는데요. 고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창고형 대형마트의 지하주차장. 열기를 뿜어내는 자동차 사이로 직원들이 바쁘게 카트를 옮기고 있습니다. 그제밤 9시 반쯤 이곳에서 카트를 정리하던 63살 홍모 씨가 쓰러졌습니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폐인이 이제 수술을 한 상태예요. 다른 목격자분 말씀으로는 휘청거리면서 쓰러졌다고 하네요. 그제 고양의 낮 최고 기온은 38.7도로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마트 측이 밝힌 당시 지하주차장 내부 온도는 34도였습니다. 홍 씨가 쓰러진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차들이 오가는 마트 주차장 한가운데입니다. 온도계를 켜보니까요. 온도는 36도, 습도는 47%에 달합니다. 온도와 습도 모두 바깥보다 높아서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입니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 경고 단계에 해당합니다. 노동자들의 땀을 식힐 냉풍기는 그 층의 한 대가 전부입니다. 지금은 뭐 이제 피도 좀 주차장이니까 차도 뿜어주는 날이었는데. 2년 전 경기 하남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도 카트를 정리하던 31살 김모 씨가 폭염주의보 속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김 씨의 사망은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됐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홍 씨가 폭염에 취약한 노동